지금 이 다큐를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고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14억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국의 BBC 방송국 직원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영국 BBC에서 일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PD, 제니라고 해요.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권의 언어와 역사를 접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대학교 때는 언어학 수업과 문화사 강의를 첨강하면서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사회의 집약적 문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영어가 모국어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 언어의 발음과 문법을 비교하는 걸 흥미롭게 여기는 편이었어요. 그런 제가 BBC 편성국 회의에서 미국에서 의외로 한국어 붐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마음이 꽤 설렜어요. 사실 한류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스치듯 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영어 외에 특정 아시아 언어가 이렇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어 열풍의 현장을 직접 가보자라는 기획안을 냈어요. 보통 BBC 다큐멘터리라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또는 극지방의 환경동물 이야기가 많았는데 언어 자체를 주제로 삼아보는 건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제안서를 제출했더니 부서장님께서 파일럿 다큐를 만들어보라고 승인을 해주셨어요. 저로서는 꽤 큰 프로젝트였고 이미 머릿속에선 미국 내한국어 학습 현장을 확인하고 한글의 역사와 과학성에 대해 나열 후 한국어와 다른 언어에 비교하며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흐름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막상 기획안을 구체화하자 저와 함께 일하던 중국인 동료들 몇 명이 못마땅해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프로듀서, 리우와 촬영감독 왕, 그리고 천진 등은 모두 중국 출신으로 BBC에서 경력을 쌓으며 일하고 있는 인재들이었어요. 처음엔 중국에도 멋진 언어와 문화가 많으니 그쪽도 조명해보자 정도의 의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가진 문제의식은 훨씬 심각했어요. 처음엔 왜 하필 한국어인가? 중국어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 중국 문화를 먼저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더니 어느 날은 대놓고 한국어는 사실상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일 수 있다. 그걸 다큐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황당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어와 중국어는 분명 문법 체계와 계통이 다른데 중국어에서 직접 기원했다는 주장은 학계 주류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때는 갈등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 한편에서 이 프로젝트가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예감이 스치더라고요. 기획안이 어느 정도 잡히고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지역을 돌아다니며 취재할지 논의하는 회의에 중국인 동료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뉴욕 맨해튼의 한국어 어학원, UCLA 등 미국 서부 대학에서 열리는 한국어 강좌, 한류 팬 커뮤니티 현장 등을 인터뷰하겠다고 설명했는데 프로듀서 리우가 거기서 말을 꺼냈어요. 저는 중국 출신으로서 한국어가 사실 한자를 기반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왕 다큐를 만들 거면 중국어 영향을 받은 사실도 균형 있게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에 대해 물론 한국어가 오랜 기간 한자어를 수용했고 어휘나 표현에서 중국 문화와의 교류 흔적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어의 기원 자체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식의 언급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학계에 그런 주장도 일부 존재하긴 하는지 직접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때 촬영감독 왕이 한술 더 떴어요. 한국의 전통복장도 중국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듣고 음식도 거의 중국 것을 변형한 거라는데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대부분 중국 문화에서 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왕의 말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표정은 애써 차분히 유지했어요. 지금은 전통 의상이나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어 이야기를 하자라고 선을 그었어요. 한국어와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회의 후에 천진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런 편이니 한국 문화가 전부 중국에게서 왔다고 보는 시선이 강한가? 천진은 당연한 거다. 중국 내에선 한국은 중국 문화를 약간 변형해서 쓰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어가 왜 독립적인 언어인지, 한글은 어떻게 창제되었는지 역사적 언어학적 사실을 더욱 철저히 파고들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어요. 중국 동료들과의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사실관계, 왜곡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
제가 확실히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저희 팀은 미국 출장길에 올라 제일 먼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한 한국어 어학원을 방문했어요. 평일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이 빼곡히 앉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요. 등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백인, 히스패닉, 흑인, 그리고 아시아계까지 국적인종이 매우 다양했어요. 저는 수강생들에게 한 명씩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대부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컨대 한 백인 여성은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즐겨 보다가 발음이 재미있어서 직접 말해보고 싶었다라고 했고, 한 흑인 남성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해보고 싶어서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한국 업체와 협업이 잦아졌다. 그래서 한국어가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중국인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즐기고 있다. 이건 단순히 중국 문화의 하위 개념이라서 배우는 게 아니다. 한국어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를 띠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함께 온 리우나 왕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천진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인터뷰가 상식적이었나요? 중국 쪽 커뮤니티를 좀 돌아보니 한국어 학습 열기보다는 왜 한국이 이렇게 과도하게 주목받고 있지? 라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다큐에 중국인들의 목소리도 넣으면 어때요? 저는 물론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면 좋다. 하지만 다큐의 주제는 미국 내 한국어 열풍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고 답했어요. 천지는 실망한 듯 했지만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었기에 일단 대화를 거기서 마무리했어요. 전 천진의 이야기를 자세히 귀 기울이지 않은 건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건 모두 억지인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저는 언어학 관련 서적과 여러 학계 논문, 그리고 한국어 연구서를 섭렵했어요. 특히 영국 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본, 그리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15세기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책. 이 문헌에서는 한글이 음성학적 의문학적 원리에 근거해 발음기관 여입술 목구멍 등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네스코에서는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인정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한글이 왜 위대한 문자로 평가받는지를 더욱 실감했어요. 단순히 중국 한자를 변형해서 쓴 게 아니라 음과 소리의 구조를 분석해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창제했다는 점이 매우 독창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언어학자 일부는 문자를 만든 사람과 시기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칭찬도 아끼지 않아요. 특히 중국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존재해요. 중국어는 한자라는 표의문자를 쓰는데 한 글자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담은 그림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한국어는 훈민정음이라는 독음 문자를 가지고 있어 소리를 분석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든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즉, 한자를 차용해온 역사적 흔적이 있다 해도 한글 자체가 중국 문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처럼 한국어가 중국어 방언이라거나 한글은 중국 한자를 그대로 베껴온 문자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내용을 저는 다큐멘터리에 분명히 반영하고 싶었고, 나중에 혹시 중국 동료들과 마찰이 생기면 이 근거들을 제시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어떤 언어가 서로 개통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할 때 어휘 차용만으로는 부족해요. 역사적으로 많은 언어가 주변 강대국 언어나 문자를 빌려 쓰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문법 구조와 의문 체계가 얼마나 유사한지, 어순, 굴절 여부, 조사 접사 등 형태론적 특성을 살펴봐야 진짜 개통을 가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두 언어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특히 한국어는 교차어에 속해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조사와 어미를 차례로 붙여가며 의미를 확장해요. 반면 중국어는 성조를 사용하고 형태 변화가 매우 제한적이며 단어 하나가 보통 한 음절로 구성되죠. 이처럼 구조적 차이가 확연한데 중국인 동료들은 그저 한국에도 한자어가 많다. 그러니 곧 중국어의 파생이라고 주장하니 너무 단순화된 시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쓴 논문을 보면 한국어는 알타이계 언어 혹은 알타이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독자적 어종로 분류되기도 하고 적어도 중국어가 속한 시노티베서족과는 전혀 다르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와 같은 논문들을 수십 편 스크랩해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중국인 동료들과 본격적인 언쟁이 벌어진다면 이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리라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을 취재하기 전 BBC 내부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교육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재단이 57개국 170여 개 학당 방송 당시 기준 이후 더 늘어남을 두고 매년 수많은 외국인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몽골은 1990년대 한국과 수교한 뒤로 많은 한국어 교육기관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한 고등학생이 한국어 능력 시험 최고 등급 6급을 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스토리가 BBC 내부 기사로도 올라왔어요. 이란 또한 테헤란에 있는 세종학당은 입학 경쟁률이 4대1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대요. 핵 문제 제재가 풀리면서 이란 젊은이들이 해외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어 케이팝 드라마라고 해요.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150여 명의 학생이 세종학당에 등록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리투아니아 전국 학생 노래 경연대회에서 어떤 소녀가 한국 동료 반달 극을 불러 상을 탔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또 벨라루스 민스크 세종학당에서는 8남매 중 3자매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가족들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훈훈한 사례가 소개됐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각광받고 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대개 그 계기는 K-팝이나 K-드라마 대중문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시작해보면 한글의 독특함과 체계성의 매력을 느껴 계속 심화학습을 한다고 해요. 이 장면들을 언젠가 다큐에 일부 삽입하거나 혹은 추가 소재로 확장해보면 시청자들이 한국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중국인 동료들이 그건 일시적 열풍일 뿐 원래 아시아 최고 언어는 중국어다라며 불편함을 드러내곤 했어요. 뉴욕 취재 후 저는 LA로 이동해 UCLA 캠퍼스 내 한국어 강좌를 잠시 참관했어요. 강의실은 20명 정도의 학생들로 가득 찼고 교수님은 한국어 발음을 설명하시며 서양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자음 시스템을 칠판에 적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며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카랑 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까 긴장음이라고 해서 목을 조이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요.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이 반복 따라하고 교정받는 모습이 참 진지했어요. 강의가 끝나자 저는 몇몇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같은데 굳이 한국어를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답들이 무척 다양했어요.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푹 빠졌고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크잖아요. 한글은 배우기 시작하면 금방 읽을 수 있는 문자라던데 실제로 해보니 재밌어요. 특히 마지막 답변이 눈에 띄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언어 중 문자 자체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는 언어로 한국어가 꼽히기도 하거든요. 한글은 음소문자로서 자모 조합만 이해하면 글자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급 학습 단계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들 해요. 이 부분이야말로 한글이 왜 위대한 문자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본 중국인 동료 왕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천이 조심스럽게 생각보다 학생들 열의가 대단하네요라고 하길래 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큐로 담으려는 거예요라며 미소 지었어요. 미국 취재 중반부에 편집본 일부를 임시로 편성국에 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 영상을 간단히 정리해 BBC 내부망에 올렸는데 그 자료를 본 뒤 중국인 동료들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중국인 동료들은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중국 문명에 뿌리를 두었다는 논지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또 한국어가 중국어 계통이다라는 시각을 공정하게 소개하지 않았다. 중국 시청자들이 볼 때 이 다큐는 지나치게 한국 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저는 이 문서를 받고 어이가 없었어요. 공정성 운운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중국어 개통설에 대한 학계 정설이나 구체적 연구를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물었어요. 저는 학계에서 한국어가 중국어 직계다라고 인정받는 연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도 여러 논문을 찾았는데
대부분 한국어가 문법 어순 발음 측면에서 중국어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다른 어족일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그러자 왕이 태블릿을 꺼내 인터넷에 이런 글이 많다며 모호한 커뮤니티 게시물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어떤 글은 한국 문자는 한자를 변형한 것이고 따라서 중국 문명권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글은 한국 요리는 중국이 원조라고 얘기하는 식의 민간 차원 글이었어요. 저는 이건 신뢰할 만한 학술지나 언어학 자료가 아닌데요? 반박했어요. 이유가 끼어들어 중국에서는 이런 입장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조금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널리 퍼져 있다고 해서 학계에서 인정된 게 되진 않아요. 다큐멘터리는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해요. 혹시라도 한국어가 중국어 파생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입증한 논문이나 책이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이유는 당신, 우리나라 역사를 무시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흥분했고 저는 중국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다만 한국어와 중국어가 별개의 언어인지 여부는 역사 공정이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사실관계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파행 직전까지 갔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이번 기회에 한글과 한국어가 독자적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정리해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BBC 본사에 있는 아카이브와 미국 내 대학 도서관까지 총동원해 관련 논문 역사 기록 뉴스 기사를 모았어요. 그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보는 세종대왕이 한글 당시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자음모음 체계를 과학적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국 사신들이 이게 한자를 배척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기록 등이 남아있음. 즉, 중국인들조차 한글은 한자와 다른 새로운 문자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 유네스코 기록 또한 한글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시기, 창제 원리가 확실한 문자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해외 언어학자 평가에선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등 여러 학자가 한글을 가장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손꼽은 사례. 저는 이 자료들을 한국어나 영어로 된 문헌뿐 아니라 해외 학자들이 쓴 2차 연구물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을 찾아서 꼼꼼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언론 매체인 CNN, 뉴욕 타임스 등도 K-팝과 함께 번지는 한국어의 인기를 보도한 기사들을 인용했어요. 중국인 동료들 앞에서 이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게 다큐에서 우리가 근거로 삼을 만한 객관적 출처예요. 만약 여러분이 중국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려면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저희 다큐에는 한국어는 독자적인 언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이유와 왕, 천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뾰족한 반박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리우는 중국 시청자들이 보기에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감정적 호소만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감정이 아니고 사실을 다루는 다큐죠. 사실을 지워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언어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해온 결론이에요. 시간이 흘러 미국 촬영을 마치고 영국으로 복귀한 뒤 본격적인 편집 단계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중국인 동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중국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다큐에 넣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중국 한자와 역사적 발전 과정을 다루면서 한국이 사실상 중국 문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서술을 필수적으로 넣자는 거였어요. 저는 답했어요. 이번 다큐의 초점은 미국에서 한국어가 왜 이렇게 유행인가, 그리고 한국어와 한글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 역사는 주제와 직접적 연관이 크지 않아요. 물론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는 언급할 수 있지만 그걸 메인으로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중국 시청자들이 불만을 가질 거다라며 BBC에 제소하겠다는 식의 압박까지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민족 감정이나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빼곡히 넣을 필요 없는 내용을 억지로 집어넣을 순 없었어요. 결국 편집본을 1차로 완성한 뒤 상사들에게 검토를 맡겼어요. 다행히 상사들은 다큐의 기획 의도와 구성에 호평을 했고 굳이 중국 문화를 더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짐을 덜었죠. 다만 중국인 동료들이 끝까지 못마땅해 했죠. 편집본 시사 때 리우가 옆에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상 그들은 제 편집 방향에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식으로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하려고 했지만 BBC 내부 검토가 이미 긍정적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방송을 일주일 앞두고
리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니, 이대로 나가면 중국 시청자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을 거예요. 최소한 한국이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설명을 넣어주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요구를 받아왔고 제 입장은 확고했어요. 우리가 중국 영향을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다큐의 중심 주제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가 독자적이라는 건 많은 학자가 동의하는 사실이니 이걸 억지로 해석할 순 없어요. 이유는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나갔어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다큐멘터리 PD로서 한쪽 시선만 담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제는 미국의 한국어 열풍이고 그 안에서 한글과 한국어가 가진 위대함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이 기획 의도에 부합했어요. 중국 문화에 대한 언급은 부차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방송 당일이 됐어요. 저는 BBC 스튜디오 내부 시사실의 동료들과 함께 모여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다큐가 시작되자 낯익은 장면들이 차례로 전개됐어요. 미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직접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모습. UCLA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된소리 발음을 연습하는 장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음성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언어학자가 설명하는 인터뷰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특히 한글의 독특한 자음과 모음 체계를 소개하는 파트가 나올 때 전율을 느꼈어요. 으은 입술 모양을 본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응은 목구멍 형태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이 시청자들에게는 무척 흥미롭게 다가갔을 거예요. 또 미국인 인터뷰가 곁들여졌는데 한 인터뷰이가 이런 창제 원리를 세세히 안 뒤로 한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고 말해줘서 제 의도가 잘 전달됐다고 느꼈어요. 이후로 전 세계 세종학당 현장 스케치가 짧게나마 방영됐어요. 몽골 고등학생이 한국어로 똑 부러지게 토론하는 장면. 이란의 젊은이들이 곰 3마리 같은 한국 동요를 재밌게 부르는 장면. 리투아니아 소녀가 한국어 노래를 열창하는 영상이 몇 초씩 편집되어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한국어가 대체 뭐길래 저렇게 다들 열광하지? 라고 더욱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이 끝난 뒤 내부적으로 시청률을 집계해봤는데 BBC 다큐 부문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SNS 반응도 폭발적이었고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큰 화제가 됐어요. 창사들은 저를 불러 정말 잘 만들었다. 제니,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니 후속작도 기대해보자고 칭찬해줬어요. 저는 고단했던 제작 과정을 떠올리며 뿌듯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보통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 축하 파티나 뒤풀이를 하곤 해요. 그런데 중국인 동료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듯했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씁쓸했지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다큐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으니 불만이 있을 법도 했죠. 며칠 뒤 우연히 복도에서 리우를 만났어요. 제가 방송 반응이 정말 좋네요. 다 같이 고생했는데 축하해요라고 말을 건네자 리우는 대답 대신 짧은 한숨만 내쉬고 지나갔어요. 무언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중국인의 입장에선 불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미 방송이 나가버렸고 시청자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니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 이후로 왕이나 천진과도 필요한 업무 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문적으로 무장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박을 했기에 그들도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내부적으론 이번 기회에 중국인 동료들에게도 한글과 한국어가 단순히 중국 것을 흉내낸 언어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다는 확신이 섰어요. 방송 후 각종 SNS와 BBC 홈페이지에 시청자들의 댓글이 쇄도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영어권 사람들에게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다큐 보니 한글이 정말 독특하고 과학적이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재미있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한글의 창제 원리까지 알고 나니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구조를 보면서 동아시아 다 같은 한자 문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심지어 어떤 시청자는 몽골, 이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어가 인기라니 정말 놀라웠다는 글을 남겼어요. 제 의도가 정확히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피드백이었어요. 영국 내 한 신문사에서도 저를 인터뷰하며 한글 창제 스토리가 어쩌면 영국 시청자들에게 한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을 해줬어요. 저는 그렇다. 특히 미국의 한국어 열풍도 단순히 K-팝 스타 덕분만은 아니며
한글 자체가 가진 매력도 무시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역시 중국인 동료의 말대로 방송 직후 BBC 홈페이지에는 중국 커뮤니티를 통해 들어온 항의성 글이 엄청 있었어요. 한국이 모든 것을 중국에서 베껴갔으면서 왜 별도 국가처럼 보도하느냐. 이 다큐는 중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같은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BBC 측에서도 이건 다큐멘터리 주제와 연구 사실에 근거해 만든 것이며 특정 국가를 폄훼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공식 답변을 달아줬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한 한 다큐멘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갈등이 생겨도 저나 다른 제작진이 철저히 준비한 근거와 자료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게다가 영국인 시청자 대부분은 중국-한국 간 역사 분쟁이라는 맥락보다는 한국어 자체가 독립적이며 미국에서 붐이 일고 있다는 사실에 더 호기심을 갖고 있었으니 우리가 의도했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셈이었어요. 방송이 나가고 몇 달 뒤 저는 BBC 편성국에서 영국 내 한국어 학습 현황을 추가로 취재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영국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 층이 온라인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열기는 미국 정도로 크진 않았지만 분명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번 다큐 제작은 저에게 엄청난 커리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종학당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는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싶어요. 몽골이나 이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등 각 나라의 세종학당을 돌아다니며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한국어에 매료되는지 현장을 생생히 담아오면 재미있는 후속 다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20살 리윤주라고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어요. 부모님이 무역업을 하시다 보니 유럽 곳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2018년쯤이었을까요? 유럽연합의 관세 정책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부모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창고에 쌓인 화물 박스들을 보며 아빠가 이번엔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의외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매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는 게 즐겁기도 했지만 진짜 내 집 같은 곳이 없다는 게 늘 서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생활을 정리하려니 매번 유럽에서 중국인이라며 차별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경험들이 제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어요. 유럽 곳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 혹시 한국인이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아니, 나는 중국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마치 관심을 가졌던 게 실수라도 한 것처럼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활발하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는 대화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모습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이야 라고 하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요. 아, 한국인. K-팝 좋아해. 서울 너무 멋진 곳이지 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신기했지만 점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공항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친구들과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였어요. 다들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쓱 보여주고 몇 초 만에 통과했는데 저는 항상 붙잡혔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을 가진 친구들은 거의 기다림 없이 자동 심사대를 지나가곤 했어요. 너도 자동 심사대로 가면 되잖아. 친구들이 쉽게 말했지만 저는 안 됐어요. 한국 여권은 비자 없이도 쉽게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았지만 중국 여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떤 날은 친구들이 다 통과한 후 저만 남아서 한참 동안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권을 넘겨보고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심지어 다른 직원에게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쪽에서 저를 기다리며 지루해했고 어떤 친구는 짜증이 난 얼굴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또 시간 늦겠다.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일부러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 여권을 가지고 태어난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마치 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자존심이 상했던 건 학교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도 차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친구들은 한국 너무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유튜브에서 본 한국 여행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 속 서울은 세련되고 깨끗했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반면
중국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찍힌 영상들을 보며 낄낄 웃곤 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보리를 보는 모습이나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새치기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영상이 돌 때마다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정상인 거야?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지치고 화가 났어요. 한국은 여행지로 찬양받는데 중국은 그 반대였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중국은 어릴 적에 잠깐 살아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비매너적인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중국인을 대표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한 영상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야, 중국인들은 공항에서도 바닥에 앉아서 컵라면 먹는다고. 그들은 조롱하며 영상을 공유했고 심지어 저한테도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고 보았다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변명해야 했어요. 아니, 나는 안 그래. 그런 중국인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왜 항상 나는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 왜 내가 이런 편견에 대해 해명해야 하지? 더욱 힘들었던 건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그냥 친구로 대하던 애들도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내 행동 중에 중국인들과 비슷한 점이 보이면 그들은 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컵라면을 먹으려는데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린, 혹시 너도 공공장소에서 먹는 거 좋아해?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배가 고파서 먹으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중국인의 습관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저를 중국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니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을 떠돌며 살아왔지만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부모님은 늘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며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강대국이고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거야. 2023년 중국의 GDP는 17조 9천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GDP도 꾸준히 상승 중이야. 국방력도 세계 최상위권이야. 중국은 2024년 기준 국방 예산이 1조 6천억 위안 약 2,300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많고 군사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제-20 스텔스 전투기, 산둥함 항공모함, DF-41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도 계속 개발 중이란다. 부모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에서 차별을 받아도 기죽지 말라고. 우리는 세계 최강국인 중국의 국민이라고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중국이 정말 완벽한 나라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기대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뭔가 텁텁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처음에는 공항 특유의 냄새인가 싶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유럽 공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불쾌한 공기였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거칠었어요. 마치 전쟁터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고 새치기를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줄이 있긴 했지만 그건 무의미했어요. 앞사람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뒤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끼어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소리까지 질렀어요. 왜 그렇게 느려? 빨리 가. 내가 먼저 서 있었어. 공항 직원들이 통제를 하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짐 찾는 곳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 먼저 가방을 잡으려다 싸우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을 찾다가 남의 가방을 발로 밀쳐버렸어요. 한 남자는 가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어요. 이게 정말 부모님이 말하던 그 위대한 중국인가? 머릿속에서 부모님의 말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지낼 때 친구들이 중국인을 조롱하는 영상들을 보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공유되곤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해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영상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어요. 공항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은 더러웠고 휴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문을 열어둔 채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아이가 엄마 옆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친구들이 조롱하던 장면이 내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낯선 땅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리도 충격적인 장면들을 마주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정작 현실은 전혀 다르게 보였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저는 중국 특유의 냄새와 거친 풍경에 질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처럼 서로를 밀치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어렵게 집에 도착했지만 의외로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에 왔는데도 어쩐지 낯선 느낌이 컸어요. 일단은 제가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부터가 큰 문제였지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배웠지만 유럽 생활이 길었기에 발음도 어색하고 듣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중국은 정말 따뜻한 곳이다. 곧 적응하게 될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다음 날 부모님의 말대로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 베이징 대학교 캠퍼스를 걸어다니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이든 캠퍼스 아니든 마치 노숙자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유독 많았어요. 어떤 학생은 한 손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다녔고 또 어떤 학생은 캠퍼스 구석에 돗자리를 펼쳐놓고 식사를 하거나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중국 대학은 원래 이런 문화가 있나 하고 의아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만 특별히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피곤해서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를 찾아가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학생들은 베이징대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거나 단체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분명 베이징대학교 학생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이번에도 취업 안 됐어. 내 친구도 다 떨어졌대. 어차피 중국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도 외국으로 눈 돌려야지. 한국으로 간다고. 삼성, LG? 그건 아니고 하청업체, 배터리 주변 부품을 만드는 공장 같은 곳 있잖아.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대부분 공과대학원생들처럼 보였어요. 이들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한국 같은 나라의 기업에 지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그들이 목표로 삼는 곳이 한국의 대기업 본사가 아니라 하청업체나 협력사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야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 역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2023년 하반기 들어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2023년 7월 당시 기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2%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지요. 이후엔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서도 대졸자, 대학원 졸업자들이 취업문을 찾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고 일부 지방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과계열 전공자의 경우 인터넷 IT 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공장 생산직으로 몰리는 현상이 기사화되기도 했다며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일단 생산직이라도 해서 경력을 쌓아야 해. 중국에서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낫잖아. 대기업 협력사긴 해도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조립이나 검사 같은 일 해야 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한국 회사면 임금이라도 제때 주지 않겠어?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원에서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국 기업의 하청업체의 생산직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니요. 저는 사실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온 이유가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부모님도 중국으로 오면 베이징대 같은 데를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막상 현장을 보니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 주변에서 노숙자처럼 지내는 학생들은 한때 대학원생 혹은 연구 인력이었는데
취업에 실패해 캠퍼스 근처에서 계속 재도전을 준비하거나 생활비 절약을 위해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머무른다는 기사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캠퍼스 유목민 생활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전자기기를 충전하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계속 취업 서류를 쓰는 거예요. 뉴스를 찾아보니 중국 대학 취업률 통계가 왜곡된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취업이 안 됐는데 취업했다는 통계로 잡히도록 편법을 쓰기도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모든 걸 알게 되니 제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유럽에서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 마리아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 꽤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한 달 전부터 아시아를 배낭여행 중이라며 일주일 동안 한국을 돌고 나서 프랑스로 가기 전에 잠시 중국에 들르고 싶다는 거였죠. 저에게 중국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저도 중국에 막 온 터라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외롭다는 생각이 들던 차였고 반가운 마음이 커서 무조건 오라고 했지요. 우리 집에서 묵으면서 같이 여행하자 하고 말이에요. 드디어 마리아가 도착한다는 날 저는 베이징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상 시간보다 한참 지났는데도 마리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마리아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붙잡혔어. 한국에 왜 갔냐고, 왜 일주일이나 머물렀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니 내 짐을 전부 검사하고 태블릿 PC랑 핸드폰까지 다 뒤졌어. 심지어 사진이며 문서며 다 살펴봤어. 마리아는 너무 당황해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검사당한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서 잠시 들어온 건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마리아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이미 끊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꼬치꼬치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한참 후에야 마리아가 심사대를 통과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더군요. 중국이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어.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심한 일을 겪다니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무사히 나왔으니 괜찮아.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그동안은 편하게 여행하자며 마리아를 달랬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 생활이 정신없고 복잡했지만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중국 여행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중국이니까 맛있는 중국 음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근에서 유명하다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메뉴가 전부 중국어여서 읽기가 어려웠지만 종업원이 추천해준 몇 가지를 골랐지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나서 한 입 먹자마자 마리아와 저는 동시에 얼굴을 찡그렸어요. 한 요리는 고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특유의 향이 강했고 다른 요리는 기름이 둥둥 뜨고 씹으면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곱창 비슷한 부위가 계속 나왔어요. 유럽에서 먹던 중국 음식과 완전 다르네. 그러게. 이건 좀 심각한데? 그래도 이게 진짜 현지식이지. 하고 억지로 웃으며 먹으려 했는데 종업원은 서빙 중에 그릇을 툭 떨어뜨려 국물을 다 튀게 만들었어요. 제 옷이 모두 젖었는데 그는 대충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보상 같은 건 전혀 없었죠. 마리아는 어이없다며 황당해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도 잘 못했기에 화가 났지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마리아에게 애써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중국에 왔으니 유명한 관광지는 꼭 가봐야 하지 않겠어. 하고 만리장성이니 자금성 같은 곳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관람객이 미어터졌어요. 정신없이 줄을 서서 겨우겨우 구경하다가 마리아가 갑자기 가방이 열려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소매치기를 당한 거였죠. 안에 현금과 카드가 있었는데 현금은 얼마 안 되지만 카드 분실 신고해야 하고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경찰을 불러보려 했지만 영어가 통하지 않아 한참 애를 먹었어요. 간신히 경찰을 찾았는데 경찰은 물건을 주의했어야지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며 귀찮다는 듯이 휘 돌아가 버렸어요. 마리아는 절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관광도 중단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소매치기를 당해 마음도 착잡하고 한국 입국 심사며 베이징 공항에서 당한 일까지 누적된 스트레스가 폭발 직전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앉아있던 벤치 뒤쪽에 중년 남성 두세 명이 오더니
저희가 앉은 벤치 뒤편에서 대놓고 보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 설마 저기서 하고 믿기지 않아 한참 쳐다봤습니다. 마리아는 기겁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의 소변이 흙바닥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면서 일부는 저희가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튀었다는 겁니다. 으악, 뭐야. 이게 어떻게 내 신발에 튀었어. 소리를 질러봤지만 그 남성들은 가볍게 쳐다보더니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냥 떠났어요. 마리아는 충격이 너무 컸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택시를 타고 움직였어요. 걷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택시 줄을 서도 자꾸 새치기를 당했어요. 분명 우리가 먼저 줄을 서 있었는데 뒤에서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더니 먼저 택시를 잡고 떠나버리더군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줄을 서 있으면 양옆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순식간에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급해? 하고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저도 적응 안 되긴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다음날 근처 시장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사 먹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여기서 전통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하며 기대했죠. 그런데 가판대 주인이 빠른 중국어로 뭐라 하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저 천천히 말해주시겠어요? 했는데 주인은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에 왔으면 중국어를 해야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주변에서 구경하던 다른 할아버지들도 거들면서 쓴소리를 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중국어도 제대로 못해 라는 식으로요. 사실 전 유럽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중국어가 서툴렀지만 이렇게 대놓고 혼날 줄은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해서 미안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야말로 얼굴이 빨개져서 당혹스러웠어요. 결국 마리아는 며칠 동안 중국 곳곳에서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리아는 거의 지쳐버린 상태였어요. 이젠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냥 하루라도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다며 비행기 표를 앞당겨 예매했어요. 저에게도 미안하지만 난 다시는 중국에 오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절절해서 제가 오히려 할 말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도망치듯 프랑스로 떠나는 모습을 공항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떠나보내고 난 후 저는 집에 틀어박혀 중국어 공부에 집중했어요. 이미 여러 나라를 떠돌며 다양한 언어를 배웠고 중국어도 기본적인 회화는 할 줄 알았지만 유창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베이징 대학교에서는 수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학문적인 용어도 많이 쓰였기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며 학업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역사 수업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이날은 중국 역사학과의 한 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이었고 목소리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언어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저는 흥미롭게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했고 유럽에서 다양한 언어를 접해왔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수는 곧바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어요. 한국어는 독자적인 언어가 아니다. 한국어는 원래 중국에서 기원을 둔 언어로 한자가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는 우리가 만들어준 언어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한국어가 중국어에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심지어 학생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교수의 말을 필기하고 있었어요.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고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그들이 한자를 배우면서 중국 문명의 일부가 되었다.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도 한국어는 중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유럽에서 생활하며 한국어도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있었어요. 워낙 한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서 흥미가 생겼던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가 독자적인 언어이며 한자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교수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며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중국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세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는 중국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문법도 다르고 한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은 중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글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고유 문자로 하지만 저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교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너는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교수는 눈썹을 찡그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말을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어눌한 중국어로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는 중국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몽골어나 일본어와 더 가깝고, 한글은 한자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보게나 중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한국어를 논하고 있군.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뒤에서 소곤소곤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고, 교수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내가 한국어를 배웠다 한들 너는 중국인이야. 너 같은 학생이 나서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지. 우리 중국의 역사는 우리가 더 잘 안다. 감히 외국 생활을 좀 했다고 내가 역사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강의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가 교수와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어요. 저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낯선 시선들을 느꼈어요. 학생들은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한국을 변호하다가 교수님한테 개망신당한 애야. 어휴, 중국어도 못하면서 뭘 아는 척한 거야? 역사를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지. 왜 나대다가 망신당해? 심지어 다음 수업에서 어떤 학생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한국어를 감싸네. 배신자 아니야?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라 그저 외국에서 자라며 여러 언어를 배웠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배신자로 몰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고, 며칠 후에는 익명 SNS 계정에서 제 이야기가 올라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살다 온 유학생 하나가 한국을 두둔하다가 교수님께 개박살남 크크. 중국어도 못하는 애가 한국어를 논한다고 난리더라. 저는 더 이상 수업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저를 향한 웃음과 조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럽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고,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오면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중국에서도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학생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교수조차 저를 중국어도 못하는 주제에 나댄다고 비웃었어요. 저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이곳이 정말 저의 조국이 맞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강의실에서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어요. 침묵하는 것이 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떠올랐어요. 한국이라면 한국의 사람들은 저의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몇몇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현명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답해주곤 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항상 공정함과 진실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한국은 늘 현명한 선택을 해왔고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고요. 그러니 분명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여러분, 저희 고민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찾지 못한 해답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까요? 이상, 여기까지 베이징대 학생 린윤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